세상에는 무게가 없는 짐이 있습니다. 바로 가장이라는 이름의 짐입니다. 매달 25일이면 통장에 찍히는 월급 뒤에는 제가 간과 쓸개를 내놓고 마신 수백 잔의 폭탄주와 상사의 부당한 고함을 억지로 삼켜낸 울분이 섞여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의 끝에서 집문을 여는 순간 그 전쟁터보다 더한 지옥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새벽 2시. 도어록이 해제되는 소리가 유난히 날카롭게 정막을 깼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저도 모르게 깊은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머리는 깨질 듯 아팠고 위장은 쓰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거실 불이 탁 켜지며 아내의 날선 목소리가 날아와 꽂혔습니다. 지금 몇 시야?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짜증이었습니다. 자고 있었어? 미안 깬 거야? 거래처 상무님이 안 놔줘서. 비틀거리는 몸을 겨우 지탱하며 변명을 해보려 했지만 아내의 말은 제 말을 가차없이 잘랐습니다. 당신은 시계도 안 봐? 새벽 2시야, 2시. 애 학원 숙제 봐주다가 나 혼자 짐 빠져서 잠든 거 안 보여? 들어올 거면 좀 조용히 들어오든가? 온 집안에 술 냄새 풍기면서 당신이 무슨 하숙생이야? 저는 울컥 치미는 감정을 꾹 눌렀습니다. 제가 놀다 온 것도 아닌데 이번 프로젝트를 따내려면 그 상무 비위를 맞춰야만 하는데 제가 좋아서 술을 마신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하지만 아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핑계는 아주 청산유수지. 남들은 칼퇴하고 와서 애 목욕도 시키고 분리수거도 한다더라. 당신은 주말에도 시체처럼 누워만 있고 평일엔 술에 쩔어 들어오고.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독박 육아하려고 결혼했어? 너무하다. 아내는 입버릇처럼 그 말을 했습니다. 그때 제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습니다. 카드 명세서 도착. 습관처럼 확인한 액정을 보고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이번 달 결제 예정 금액 985만 원, 1000만 원. 제가 밖에서 개처럼 굴러서 버는 돈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습니다. 허탈했습니다. 미영아, 1000만 원이야. 생활비가 1000만 원이라고. 내가 버는 게 1000만 원인데 저축은커녕 마이너스 안 나면 다행인 게 말이 돼? 나 진짜 힘들다. 제 나직한 호소에도 아내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지금 돈 타령이야? 누가 굶어 죽제? 당신 연봉이면 이 정도는 써야 남들만큼 사는 거야. 민준이 영어 유치원에 우리 엄마 선물해. 나도 스트레스 풀 겸 가방 하나 산 게 다야. 밖에서 일한다고 유세 좀 그만 떨어. 진짜 쪼잔하고 너무해서 못 살겠네, 정말. 아내는 쾅 소리가 나게 안방문을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덩그러니 남겨진 거실에서 저는 허탈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너무하다. 그래요. 아내 말대로 제가 너무한 걸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제는 정말 진짜 너무한 게 뭔지 제가 보여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더 이상은 안 돼. 복수할 거야. 다음날 아침, 저는 출근하는 척 평소처럼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제 손에 들린 건 서류 가방이 아니라 며칠간 갈아입을 옷가지를 대충 쑤셔 넣은 낡은 여행용 가방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은 푸석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회사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도심 외곽의 한 허름한 고시원을 찾았습니다. 보증금 없이 월 30만 원. 한 사람이 겨우 누울 수 있는 좁은 방. 퀴퀴한 곰팡이 냄새. 얇은 벽 너머로 들리는 타인의 기침 소리. 아이러니하게도 아내와 아이가 있는 50평짜리 브랜드 아파트보다 이곳이 더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적어도 이곳에는 저를 향한 비난도 돈을 내놓으라는 요구도 없었으니까요. 짐을 풀고 침대에 걸터앉아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보내 제 인생 가장 큰 거짓말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니영아, 나 회사에서 권고사직 당했어. 오늘부로 해고야.
퇴직금은 빚 갚는 데 다 들어갔고 당장 이번 달 생활비 줄 돈이 없어. 연목이 없어서 당분간 집에 못 들어가. 연락하지 마.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묘한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복수는 이제부터니까요. 저는 곧바로 카드사 앱을 켰습니다. 아내가 쓰고 있는 생활비 카드, 제 명의로 된 그 신용카드의 한도를 0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거래 정지 신청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통장으로 딱 50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메시지도 함께 남겼죠. 당분간 쌀이랑 라면만 사 먹어. 미안해. 월 1천만 원을 우습게 쓰던 사람에게 50만 원이라니. 아마 기절초풍하겠죠. 채 1분도 지나지 않아 제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와이프라는 세 글자가 떴습니다. 진동은 끊이지 않고 윙윙거리며 책상을 흔들어댔습니다. 저는 가만히 그 화면을 내려다보다가 휴대폰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세상은 고요해졌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며 생각했습니다. 아내는 지금쯤 뭘 하고 있을까요? 아마 평소처럼 백화점 문화센터에 갔다가 친구들과 브런치를 먹으러 갔을 겁니다. 계산대 앞에서 카드를 내밀었겠죠. 그리고 직원의 난처한 표정을 마주했을 겁니다. 손님, 이 카드는 거래 정지된 카드라고 나오는데요? 상상만 해도 얼굴이 화끈거릴 그 상황. 아내는 아마 다른 카드를 꺼내려 했겠지만 제가 준 카드는 그것뿐이니 어쩔 수 없었을 겁니다. 친구들 앞에서 느꼈을 창피함, 그리고 뒤이어 밀려오는 현실적인 공포. 저녁이 되자 공중전화로 집에 전화를 걸어 자동 응답기 너머의 소리를 확인했습니다. 아내의 목소리는 제가 예상했던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와 당혹감이 뒤섞인 비명이었습니다. 김철수, 너 미쳤어? 전화를 왜 꺼놔? 마트에서 장 보다가 개망신당한 거 알아? 갑자기 잘렸다는 게 무슨 소리야? 당장 들어와서 설명해. 민준이 학원비 오늘 결제일이란 말이야. 역시 나였습니다. 남편 괜찮아? 밥은 먹었어? 어디서 자려고 그래? 라는 말은 단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망신과 아이의 학원비 걱정뿐. 씁쓸함이 입안 가득 고였지만 덕분에 마음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래, 아직 멀었어. 당신은 아직 돈이 없는 게 불편할 뿐 가장이 무너진 게 슬픈 건 아니구나.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좁은 고시원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벽에 달린 작은 달력에 X 표시를 했습니다. 이 복수극, 적어도 일주일은 가야겠습니다. 아내가 돈이 아닌 사람을 찾을 때까지 말이죠. 집을 나온 지 4일 되던 날이었습니다. 아내의 반응은 제가 예상했던 항복의 단계를 넘어 붕괴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처음 이틀간 쏟아지던 아내의 저주 섞인 문자들은 3일째가 되자 뚝 끊겼습니다. 대신 제 휴대폰으로 낯선 번호의 전화들이 걸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의 영어 유치원 원무과, 아파트 관리실, 그리고 아내가 자주 가던 피부과였습니다. 아버님, 이번 달 원비 결제가 안 돼서요. 어머님이 전화를 안 받으시네요. 저는 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사정이 생겨서 당분간 등원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이, 퇴소 처리해주세요. 그날 저녁 아내에게서 온 음성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그토록 꼿꼿하던 아내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야, 김철수, 너 진짜 이럴 거야? 오늘 유치원에서 애 짐 싸서 보냈더라? 다른 애들 다 보는 앞에서 선생님이 쇼핑백 쥐어줘서 보냈어. 민준이가 울면서 집에 왔다고. 애한테 쪽팔리지도 않아? 어떻게 아빠가 돼서 애 앞길을 막아?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민준이가 온 건 유치원을 못 가서가 아니라 엄마가 히스테리를 부리며 울부짖는 모습에 겁을 먹었기 때문이라는 것을요. 아내는 아이의 앞길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학부모 모임에서 자신이 쫓겨난 사람 취급받을까봐 그 쪽팔림을 견딜 수 없었던 겁니다. 5일째 되는 날, 저는 아파트 단지 근처에 차를 세우고 몰래 집 쪽을 지켜봤습니다.
항상 명품 원피스에 풀 메이크업을 하고 다니던 아내가 헐렁한 트레이닝복 차림에 모자를 푹 눌러쓰고 아파트 상가 중고 명품 매장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 손에는 그토록 아끼던 제 한 달 월급을 털어 사줬던 명품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가게 주인과 한참을 실랑이하는 듯 하더니 아내는 고개를 푹 숙이고 돈 몇 푼을 받아 급하게 가게를 빠져나왔습니다. 항상 당당하게 턱을 치켜들고 걷던 그 걸음걸이는 온데간데 없고 마치 죄 지은 사람처럼 주위를 살피며 도망치듯 집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렸습니다. 통쾌할 줄 알았는데 막상 그 모습을 보니 입안이 썩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출 순 없었습니다. 썩은 살은 도려내야 새 살이 돋는 법이니까요. 그날 밤 새벽 3시 전원을 켜둔 제 휴대폰으로 또다시 음성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이번엔 악에 바친 고함도 원망도 아니었습니다. 술을 마신 건지 아니면 울다 지친 건지 잔뜩 잠긴 목소리, 그리고 그 뒤로 들리는 적막한 집안의 공기 소리. 여보, 나 무서워. 관리실에서 관리비 밀렸다고 방송 나오고 냉장고는 텅 비었고 쌀도 다 떨어져 가는데 당신은 연락도 안 되고 오늘 중고 매장에 가방 팔러 갔는데 사장이 그러더라. 이거 가짜 아니냐고. 보증서 보여주면서 사정사정해서 헐값에 팔았어. 그 돈으로 마트 가서 쌀 사고 민준이 과자 사주는데 계산대 앞에서 눈물이 안 멈추더라. 1,000만 원. 그래, 당신이 벌어다 준 그 돈이 이렇게 무서운 건지 몰랐어. 그 돈 없으니까 나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 바보더라. 한참 동안 침묵이 흐르더니 아내의 하늘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잘못했어. 내가 너무했어. 그러니까 제발, 제발 돌아와. 잘린 거 괜찮아. 어떻게든 살아보자. 내가 식당 설거지라도 나갈게. 그러니까 철수 씨, 제발 집에만 와줘. 메시지는 끊겼습니다. 고시원의 좁은 침대에 누워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눈꼬리를 타고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눈을 떴을 때는 병원 응급실이었습니다. 고시원 총무님이 쓰러진 저를 발견해 119를 불렀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제 휴대폰에 긴급 연락처인 아내에게 연락이 갔습니다. 저는 자는 척 눈을 감았습니다. 곧이어 응급실 커튼이 거칠게 젖혀지며 헐떡이는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환자분, 보호자 되십니까? 의사의 건조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네, 제 남편 죽나요? 선생님, 제 남편 왜 이래요? 의사는 차트를 넘기며 무심하게 하지만 아내의 뼈를 때리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죽지 않은 게 기적입니다. 간 수치면 정상인의 10배가 넘고 위벽은 다 헐었어요. 무엇보다 심장 쪽의 부하가 너무 심합니다. 환자분, 평소에 잠은 잡니까? 몸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혹사시킨 건 본인입니까? 아니면 주변 환경입니까? 아내는 아무 말도 못하고 흑 하며 숨 넘어가는 소리만 냈습니다. 보호자분, 지금 과로사가 와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예요. 이 사람이 벌어오는 돈이 목숨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장 이 일 그만두고 1년을 쉬어야 살아요. 계속 이렇게 일하면 장담하건대 1년 안에 장례치입니다. 의사가 떠나고 아내는 제 손을 잡지도 못하고 침대맡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철수 씨. 내가 당신을 죽이고 있었어. 돈 1,000만 원이 뭐라고. 그깟 명품 백이 뭐라고. 당신 등골을 빼먹어서. 나 때문에 당신 죽으면 어떡해. 그때 아내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제가 며칠 전 카드값 독촉 설정을 해둔 알람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짜증을 냈을 아내가 휴대폰을 바닥에 집어던지며 소리쳤습니다. 돈 필요 없어. 다 필요 없다고. 제발 눈만 뜨라고. 그제야 저는 확신했습니다. 아내가 흘리는 눈물은 이제 가난에 대한 공포가 아니라
남편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상실의 공포라는 것을요. 이 기억은 평생 아내의 뇌리에 박혀 다시는 저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지 못하게 만든 족쇄이자 안전장치가 될 것입니다. 저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산소 호흡기 안에서 뿌옇게 습기가 찼습니다. 저를 본 아내의 얼굴은 화장이 다 번져 엉망진창이었지만 제가 본 그 어떤 모습보다 진실해 보였습니다. 여보, 나 살아있어. 병원에서의 일주일은 제 인생에서 가장 아이러니한 시간이었습니다. 몸은 망가져서 누워있는데 마음은 결혼 후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으니까요. 아내는 간이 침대에서 쪽잠을 자며 제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명품 가방을 들던 손으로 제 땀을 닦고 대소변을 받아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은 수척했지만 저를 바라보는 눈빛만은 신혼 때보다 더 깊고 애틋했습니다. 퇴원을 앞둔 전날 밤, 저는 아내를 불렀습니다. 이제는 진실을 말해야 할 때가 왔으니까요. 여보, 나 할 말 있어. 말하지 마. 돈 걱정하지 마. 나 식당 자리 알아보고 있어. 그리고 집에 있는 내 가방이랑 보석들 다 내다 팔았어. 빚 갚고 당신 당분간 실생활비는 충분히 나와. 그러니까 제발 일 생각은 하지 마. 아내의 손은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리엄아, 나 회사 안 잘렸어. 아내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아내가 날 속인 거야? 라고 화를 낼까봐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반응은 제 예상을 또 한 번 빗나갔습니다. 아내는 제 가슴에 얼굴을 묻고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다행이다. 진짜 다행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이 무능한 남편 취급받으면서 기죽어 살까봐 나 그게 너무 무서웠어. 진짜 다행이야. 자신이 속았다는 사실보다 제가 사회에서 도태되지 않았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사실에 아내는 진심으로 안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났습니다. 우리 집 풍경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새벽 2시, 제가 야근을 마치고 들어오면 이제 날카로운 고함 대신 현관 앞에 은은한 조명이 저를 반깁니다. 왔어? 많이 힘들었지? 꿀물 타놨어. 씻고 마셔. 아내는 더 이상 제게 얼마 벌어왔냐고 묻지 않습니다. 대신 오늘 몸은 괜찮냐고 묻습니다. 민준이는 영어 유치원을 그만두고 일반 유치원으로 옮겼습니다. 아내는 남는 시간에 문화센터 대신 재테크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지난달 월급날이었습니다. 아내에게 생활비를 이체하자마자 문자가 왔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번 달은 왜 이것뿐이야? 라고 했을 아내가 가계부 사진을 찍어 보냈더군요. 여보, 이번 달 당신이 힘들게 벌어온 돈 300만 원은 적금 넣었어. 그리고 100만 원은 당신 용돈 계좌로 뺐어. 사고 싶은 거 사고 친구들이랑 맛있는 것도 사 먹어. 우리 남편 기죽으면 안 되니까. 사랑해. 저는 베란다에 서서 밤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어깨를 짓누르던 월 1,000만 원의 무게는 여전히 묵직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무게가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이제는 저 혼자 짊어지고 가는 짐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 함께 지탱하고 있는 든든한 기둥이 되었으니까요. 진짜 너무한 게 뭔지 보여주려다 진짜 소중한 게 뭔지 깨닫게 된 나의 복수극. 이 정도면 꽤 성공적인 해피엔딩 아닐까요?